장미의 이름 소설 한 권만 가지고도 편집본으로 1시간 정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 4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설이고 윌리엄 스도가 딱 걸어 나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오늘은 되게 이상한 컨텐츠인데 지금 수요일 밤이에요. 수요일 밤 11시인데 저랑 와이프랑 둘 다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오늘도 안 찍으면 이번 주에 올라갈 컨텐츠가 없다. 정 PD가 꼭 좀 찍어달라고 계속 저를 쏴서 책 관련된 컨텐츠를 좀 찍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책 관련된 걸 찍으면 한 책을 리뷰를 할 수도 있고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책 관련된 컨텐츠 찍으면? 인생에 영향을 줬던 탑3? 이렇게. 사실 영향을 줄 책은 너무 많잖아. 탑3를 골라내는 건 좀 쉽지 않은데 사실 이런 질문을 옛날에 막 받았었다? 유튜브를 하면서도 블로그 하면서도 좀 받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잖아요. 전문서적부터 소설도 많이 읽고 물론 평생 책 한 권도 안 읽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책을 읽는 거 습관을 들이면 그래도 1년에 몇십 권씩은 읽잖아요 책을. 근데 그 쌓이다 보면 몇백 권, 몇천 권 읽게 되는데 그걸 꼽으라 그러면 일단 소설 분야에서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소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읽기에 철학적 베이스나 당시 중세가 무너져갔던 그 시기에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어떤 시대적 상황을 모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없이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좀 찾아보면서 읽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장미의 이름이 왜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움베르토 에코가 원래 천재잖아요. 이 사람이 기호학자이면서도 언어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면서도 되게 천재인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공부했던 중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학자고 중세의 언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당시의 어떤 정치 시대사 이런 걸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인데 심심해서 쓴 소설이 장미의 이름이에요. 작정하고 쓴 소설이 아니야. 장미의 이름을 너 왜 썼니? 라고 하는 그 창작 노트 같은 거에 보면 여자친구가 너 한번 써봐 이래가지고 썼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재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 그것도 몇 살에? 29살. 움베르토 에코는 물론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하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왜 감명 깊게 읽었냐라고 하면 소설의 어떤 문장이라든가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파워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많은 것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처음 시작할 때 1327년 6년인가 거기가 배경이에요. 윌리엄 수도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윌리엄 수도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수도원을 찾아가게 되죠. 절벽 아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수도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수도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 살인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매일매일 사람이 그 계시록의 순서에 따라 죽어가요. 윌리엄 수도사는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추론과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범인을 점점 찾아가는 추리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윌리엄 수도사가 이 수도원의 비밀과 왜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중세가 무너져가던 시기 그 시기에 중세의 철학적인 논쟁들이라든가 종교적인 논쟁들이 다 녹아있어요. 거기 청빈 논쟁도 있고 과연 뭐 교회가 세속적인 부를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철학적인 논쟁에서부터 당시의 황제와 교황 간의 어떤 권력 다툼 워낙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고 썩어갔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면서 나왔던 청빈을 주장했던 수도사들 그런 논쟁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런 것들이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이건 뭐 스포긴 하지만 호르에 수도사가 윌리엄 수도사랑 딱 대치되게 나오거든요. 호르에 수도사는 중세의 어떤 그 체계를 지키고 싶어 했던 윌리엄 수도사는 중세를 이미 넘어서 있었던 중세인이면서도 근대에 발을 걸치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 대변이 돼요. 중세에 있었던 수많은 논쟁들이 다 녹아 있으면서도 중세와 탈중세 이 경계선에 있었던 인물들을 가지고 중세에 있었던 그 논쟁들을 대화 안에 잘 녹아냈다. 이 소설 하나만 가지고 토론을 해도 3부작이 나올 거예요. 미학 관련해서 토론했을 때 조영남 사건을 가지고 심장만이 정말 이게 예술작품인가 그 작가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3부작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미학적인 논쟁도 있고 철학적인 논쟁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다 녹아있는 논쟁들이어서 굉장히 길게 촬영을 했는데 장미의 이름 소설 한 권만 가지고도 편집본으로 1시간 정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3, 4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단순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의 어떤 그 맥락들 당시 중세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가치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고 정말 놀라운 거는 설정이에요. 이게 장미의 이름에서 웃음에 관한 논쟁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웃음. 그게 사실 핵심 포인트 핵심이죠. 아닌가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웃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장미의 이름을 읽다 보면 계속 웃음에 관한 논쟁이 나와요. 웃음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이 나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베이스가 현실의 발을 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론에 근거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세의 종교 철학이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현실에 있는 사물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플라톤은 우리의 진리는 저 피 안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모든 신적 진리는 이 사물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피 안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거기가 종교로 신으로 대체가 그렇죠. 되는 그게 거예요. 신으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플라토너스 미학 철학으로 오면 그게 이제 중세 철학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신플라톤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중세 철학이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갖춰가는데, 왜 플라톤을 끌어들였냐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에 나오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조차도 훗날 체계화를 시킨 것이, 처음부터 이게 굉장한 체계를 가지고 신자들을 끌어모으고 이걸 전파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그 파워, 그 담론이 로마에서 나중에 공인을 받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의 권력, 하나의 어떤 거대 담론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대한 조직 안에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철학 체계라든가 세계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좋았던 논리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신플라톤주의를 끌어들여서 기독교 철학을 체계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데 서 있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좀 설명하면 너무 길어, 이것도 긴데 장미의 이름의 베이스는 뭐냐면, 윌리엄 수도사가 이제 살인사건 추적해 나가면서 거대한 장서고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맨날 거기 책이 하나가 없어져. 이 죽음이 뭔가 그 책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 책이 바로 웃음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쟁과 직접적으로 결부가 돼 있고, 이게 뭐냐라고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인 거예요. 사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가정, 거기서 불탔다라고 하는 소설적 상상력을 더해서 이 소설을 만든 건데, 소설이 끝나는 순간 장서고가 불타 무너지고 중세적 세계관이 붕괴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장서고가 무너지고 이제 윌리엄 수도가 딱 걸어 나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게 이거였고, 이게 모든 세계관과 연결이 돼 있고, 탈중세와 중세 그 경계선에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중세의 끝자락에 사고했던 그 철학 사상 세계관이 무너짐을 장서고와 이 시약 2편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이제 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신플라톤주의가 플로티누스 철학을 끌어들이면서 플로티누스가 이야기했던 일자라는 게 신으로 대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플라톤부터 헤겔까지 서양 철학은 2000년 동안 똑같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결국 플로티누스의 일자론을 되는 거고, 일자론이 결국 기독교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사고의 체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플라톤하고는 조금 다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의 사물에 조금 더 발을 두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웃음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논쟁을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과 그런 철학적 어떤 역사적 의미를 두고 읽으시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될 거예요. 윌리엄 수도사랑 호로에랑 하는 논쟁이라든가, 수도 원장하고 윌리엄 수도사랑 하는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쟁들이 다 떡밥이에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떡밥을 다 회수해. 이렇게 그런 떡밥들을 회수를 하려면 사실 좀 공부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다가오는데, 장미의 이름만큼 훌륭한 소설이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쉬운 소설은 아니에요. 사실은 서양 철학사에 대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소설을 읽기는 쉽지는 않아요. 최소한 어떤 플라톤이라든가 아니면 뭐 헤겔, 중세 철학에 대해서 조금은 얄팍한 지식이나마 조금은 있어야 이게 좀 쉽게 읽히는 부분들이 있고, 웃음에 관한 논쟁이라고 하는 게 이 소설을 가로지르는 핵심 키워드인데, 웃음이란 무엇인가? 웃음은 결국 현실의 사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실에 발을 딛고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난해한 문장들이 쉽게 다가올 거예요. 장미의 이름은 좀 어려워도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좀 펴놓고 하루에 30페이지씩 읽어도 좋으니까 한자 읽다 보면 결국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너도 그렇지 않아? 너도 이 책을 딱 읽고 미학론이랑 이제 서양 철학사 책을 딱 읽으니까 와 이랬구나 라고 무릎 탁 쳤었지. 저는 사실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장미의 이름을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전하고 싶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장미의 이름은 제가 이렇게 뭐 웃음에 관한 논쟁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반을 둔 담론이다, 그런 논쟁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해석이 열려 있어요. umberto 에코는 결코 이 소설을 이런 의미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큰 해석의 틀은 있지만 해석의 다의성과 다양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소설이에요. 친한 지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읽고 서평을 교환하며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알 텐데 미셸 거의 푸코의 감시와 처벌과 관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지루해요. 관계의 역사를 읽으면 정말 감기 납니다, 머리에서. 감시와 처벌은 사실 읽기 쉬운 책이에요. 사실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너무 사실은.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똑똑한 중3 정도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인데 관계의 역사는 사실 대학생이 읽어도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책이기도 해요. 감시와 처벌은 왜 내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냐면 감시와 처벌은 정말 쉽게 써졌어요. 정말로. 미셸 푸코가 어떤 철학자인지는 굉장히 뭐 이것도 설명하자면 이것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셸 푸코에 대해서 평가를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감시와 처벌과 관계의 역사에 대해서 왜 감명을 받았느냐. 사실 우리가 1968년에 있었던 68세대라고 그러잖아요. 68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이랑 미국에서 있었던 68세대들. 스티브 잡스도 그 세대였죠. 그 세대의 대학생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나거나 이전에 태어나거나 그 언저리쯤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1945년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기성세대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냐 경험하지 못한 세대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확연히 다르듯이 그리고 박정희 산업개발 독재를 경험한 세대냐 아니냐에 따라서 민주화를 바라보거나 인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 산업사회 시대의 산업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한 세대가 경험한 어떤 거대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거대 자아라고 하는 거에 예외적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세대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있거든요. 586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운동권 세대들이 많았고 그들이 지금 이제 정치 권력을 좀 잡고 있고 그들이 지금 이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헛발질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이게 굉장히 이제 다르거든요. 우리 세대랑도. 제가 진중권 교수님의 오늘 강의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전후 세대로 서사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산업화 서사와 두 번째는 김영삼부터 1987 영화에서 나왔었던 그런 시대를 공유하는 민주화 서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서사를 겪었던 세대들은 그들만의 시대 정신이 있고 그들만이 공유하는 공통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빠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그 그렇죠. 시대를 꿰뚫는 시대 서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 태어났던 부모님 세대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었었고 그리고 약간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강했고 약간 꼰대스러움, 우리 표현을 하면 꼰대스러움이 좀 있었는데 전후에 풍요로움을 이제 경험하고 살았던 경제성장이 굉장히 가파랐단 말이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세대들은 되게 자유로운 정신이라든가 그렇죠. 히피 문화라든가 기성세대가 반전시. 가지고 있었던 권위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사실 68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성세대의 권위에 반대하는 거였거든요. 비틀즈로 대표되는 어떤 저항 정신 그리고 1950년대에 얘들이 누굴 보고 자랐냐? 제임스 딘을 보고 자랐단 말이야. 제임스 딘이 딱 저항의 아이콘이었잖아. 청바지를 입고 멋있게 생겨서 굉장히 자유롭고 이런 어떤 저항의 아이콘이었는데 이들이 제임스 딘이나 비틀즈를 보면서 자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대의 공통문화가 있었어요. 60년대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소수 민권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터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민권운동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제 흑인 민권운동 하다가 이제 테러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흑인 민권운동이. 야, 왜 흑인이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운동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었고 흑인 민권운동뿐만 아니고 동성애자에 대한 성소수자, 어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죠. 무지개 시위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어떤 줄기 중에 하나는 반식민주예요. 1945년에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여전히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를 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반식민주의, 반권위주의, 하나의 권력,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보통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놓은 하나의 어떤 규범으로부터의 탈피하고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철학자들이 그쵸. 누구냐라고 또 미셸 푸코였던 푸코다. 거죠. 주인공으로 돌아왔어. 그렇죠. 미셸 푸코뿐만 아니고 그 당시 약간 우리가 탈근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훗날에 부른 거예요. 훗날이 이름 붙이기로는 이런 철학자들은 좀 탈근대.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 합리주의, 하나의 규범, 하나의 어떤 정상범주.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역사에서 이건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야. 동성애자는 그 정신병자들이야.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걸 벗어나면 너희들은 다 비정상이니까 교화를 받아야 타자들. 돼. 너희는 타자들이야. 타자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게 미셸 푸코의 철학적 작업이었어요. 사실 감시와 처벌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감시와 처벌이라는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근대가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이제 뭐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데 근대적 합리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는 공간이 학교, 군대, 병원 굉장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놓고 그 안에서 사람이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모든 거를 교화받고 그 규칙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정상본주에 벗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화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끊임없이 처벌하는, 감시와 처벌을 통해서 근대인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감시와 처벌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전근대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이전의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또 잘못했지 하고 화형시켜버리고 손 자르고 뭐 사람들 다분 막혀서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처벌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죠.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처벌이 교화시키려는 교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형법의 목적은 교화에 있다는 거죠. 처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푸코가 이야기하자고 했던 거는 전근대와 근대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들, 감시와 처벌과 훈육이 이루어지는 군대, 학교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변해왔고 우리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사회 전체가 감시와 처벌과 훈육의 체계를 어떻게 갖춰져 왔는지를 분석하는 책이 감시와 처벌입니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게 굉장히 쉬운 예시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봐도 그림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파놉티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고등학생들 논술 시험 볼 때 파놉티콘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감시당하는 사람은 감시하는 사람을 볼 수 없지만 감시하는 사람은 감시당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짜여진 과목인 거잖아요.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게 감시하는 사람이 날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속 훈육하고 스스로 계속 교화한다는 거죠. 훈육과 교화의 핵심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군대와 학교와 이런 어떤 우리가 규율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감시와 처벌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인데 이게 사회 전체로 확장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추적해 나갔던 책이 감시와 처벌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관계의 역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광인의 역사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68세대 얘기하면서 뭐 소수인 민권 운동이 60년대 왜 많이 이루어졌는지, 왜 60년대 대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라든가 전체주의라든가 파시즘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걸 반대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차별받아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푸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일자의 권력을 해체하려고 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동일자는 뭐냐? 정상이에요. 정상인. 수백 년 동안 서구 역사에서 정상이라고 규범지어왔던 그 규범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정상 이외의 사람들 타자인 거잖아요. 나는 동일자, 정상인이고 얘네들은 타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훈련 받아야 되고 처벌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훈육 받아야 돼.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은 비정상이야. 그게 바로 광인의 역사였다는 거죠. 서구 역사에서 항상 늘 얘네들은 타자고 광인이라고 낙인 찍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인과 타자, 정상과 비정상이 이 경계를 가르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 포인트예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이 경계는 학문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고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에 관련된 학문들을 배우겠죠. 뭐 텍스트로 된 누구나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텍스트로 된 지식권력. 그쵸. 거기서 지식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가 권력이라는 거고 그 텍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푸코가 했던 작업은 이 텍스트의 계보를 따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이 텍스트가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고 얼마나 역사적인 산물인지 이거를 밝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 일제가 대만, 한국, 동남아를 지배했을 때 일본은 우월한 민족이고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고 열등한 민족이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본인들만의 주장이 아니었어. 한국인들도 이거를 지식인들도 내재화시켰죠. 이광수를 보면 이광수가 네. 당시에 조선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스스로 그렇게 굉장히 믿었던 거죠. 근데 왜 믿었을까요? 텍스트죠. 그게 바로 텍스트의 힘이라는, 그게 지식권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단순히 한국을 점령한 다음에 조선을 점령해서 너희들은 열등한 민족이야 하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일본인과 한국인의 어떤 생김새,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유전자는 어떻게 다른가? 조선은 왜 스스로 근대화를 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규정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그게 학문화되고 텍스트화돼요. 이 텍스트들이 쌓이고 거대한 학문의 체계로 완성이 되면 그거를 깨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1950년대 40년대만 해도 미국에 있었던 대학 교수들 중에 절반 이상이 흑인은 열등한 종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흑인들은 범죄율이 높을까? 왜 흑인들이 사는 데는 왜 저럴까? 왜 흑인들은 성공할 확률이 낮을까? 왜 흑인들은 대학 진학률이 낮을까? 이런 것들을 사회 발생학적으로 계속 연구하는 학문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단순히 편견이라든가 단순히 그냥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한 논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미셸 푸코가 관계 역사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정상이라고 하는 범죄를 벗어난 타자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의 이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경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은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밝히려고 했던 거죠. 푸코의 그런 학문적 성과들이 68세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소수 민권 운동이라든가 탈식민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줬어요. 거기다가 페미니스트들 20세기 페미니즘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푸코의 어떤 철학적 지반 위에 있거든요.
않거든요. 페미니즘이라는 그 철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푸코가 20세기에 정말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한 개인의 어떤 생각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푸코를 읽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푸코에 빠져가지고 푸코 책을 좀 많이 읽었었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이렇게 허약한 토대 위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의 체계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르크스가 그랬잖아요. 여태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학문이었다면 앞으로의 철학은 세상을 변혁하는 도구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 세상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줬던 미셸 푸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관계 역사, 감시의 처벌 그리고 뭐 장미의 이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뭐 더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지금 밤 거의 12시를 향해 가고 있어서 저도 좀 자야 되고 죄송합니다. 컨텐츠를 이렇게 좀 대충 찍어서 책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저도 옛날에 읽어봤던 책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정리한 거 제가 항상 이렇게 정리 노트를 써요. 장미의 이름 보면 이렇게 정리 노트가 있어요. 제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쓴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영상은 안 올려주면 이번 주에 영상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쫑PD가 얘기를 해서 영상 하나도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빴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컨텐츠를 잘 못 만들고 있는데 원래 이 컨텐츠에 뭐 얼마나 관심 있겠냐 많은 사람들이 쫑PD가 하나라도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이걸 급하게 좀 찍었습니다.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입이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말이 좀 꼬이고 스스로 좀 그랬는데 말이 좀 꼬였어요. 저도 말이 좀 잘 터지는 날이 있고 말이 좀 안 터지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말이 꼬여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좀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뭐 제가 감명 있게 읽었던 책, 제 인생에 영향을 정말 많이 준 책 두 권을 꼽자면 미셸 푸코의 책과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목표는 3개였는데 급하게 2개로 끊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하나를 더 하려면 나 지금 엉덩이 땀 차거든. 죽겠어. 나 자고 싶어. 그리고 나 너무 피곤해 지금. 책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